1895년 가을은 명성황후 시해와 을묘해란 평정창이가 있던 가을입니다. 동학혁명의 불꽃이 쓰러져간 1년 후의 가을이고 사람들은 밀려오는 새로운 문물과 정신세계의 교류에 귀 기울이며 새로이 다가올 세상을 기다리며 살았을 가을입니다. 그로부터 115년이 흘러 돌아봅니다. 1895년 겨울 이후를 미지의 세상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던 그날의 사람들은 100년 후의 우리들보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고왔던 사람들의 꿈과 영혼을 만나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에 답하지 못하고 이미 퇴화해버린 100년 이후의 인간으로서 다시 100년 후를 살아갈 사람들 앞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큐리에서의 폴리테크닉 시험에 실패하고 돌아온 그해. 하지만 수학과 물리 점수에 감탄한 감독관들은 다음 해에 입학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 즈음 갈릴레이와 뉴턴의 생각을 이어서 이 세상 아무도 찾지 못했던 새로운 이치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삼촌,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 하나가 있어요. 전기와 자기 그리고 에테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손목에 시계를 차고 빛의 광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날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물들은 시간의 광선을 통과하면서 어떤 현상을 보일까요? 내 손목에 채워져 광선 안에 놓인 시계는 여느 때처럼 똑딱거리며 가겠지만 지구에서 그 시계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흐르지 않거나 멈춰진 걸로 보일 겁니다. 시계바늘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모든 등속 운동계는 같은 조건에서 물리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운동계에서는 외부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흐를 것이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물체는 진행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들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물체는 질량이 늘어나겠지요. 어떠한 질량을 가진 물질도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책 읽어보셨어요? 지난주에 새로 나온 소설책인데 놀랍고 재미있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있어요. H.G. 웰즈란 작가가 쓴 단편집인데 작가 자신이 다녀온 얘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적혀진 80만 년 후의 미래를 다녀온 시간여행자의 얘기. 타임머신이란 이름의 기계를 타고 시간여행을 한다네요. 지구의 미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떠났지만 그가 보게 된 지구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해요. 여기 읽어볼게요. 별을 보고 있자니 모든 근심과 세상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듯 했다. 헤아리기 어려운 엄청난 거리의 미지의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별들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지구의 극이 그려내는 세차주기도 생각해 보았다.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나온 동안, 그 조용한 회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모든 전통, 복잡한 사회조직, 국가, 언어, 문학, 인간의 야망, 그리고 인류에 대한 기억마저 지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여기 작가가 그린 미래의 세상에서 만나는 몰록과 엘로이, 두 유형의 인간, 마치 지금 우리의 세상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몰록은 산업사회에서 생산 노동자로서 무의식적으로 엘로이에게 옷과 상품을 바치고 있거든요. 그들은 생산을 위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점점 변한 인간 노동자가 몰록이지요. 그런데 지하에는 식료가 없어요. 식료품을 하나둘 소비하던 그들은 끝내는 엘로이를 잡아먹고 연명하는 괴물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집단인 엘로이는 산업사회에서 상류층 소비자 집단이죠. 지상에서 꺼리낌 없는 생활을 누리고 그들에겐 적도 없고 생산할 이유도 없어서 노동에 종사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그들의 키는 작아지고 하늘거리는 손발로 무력하게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몰록의 고깃덩이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정말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 작가는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타임머신이란 이름도 재미있고 (1895년 10월 3일) 초로의 한 작곡가가 마이닝엔에서 빈으로 돌아오는 길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옛 스승의 집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거란 것도 모른 채 쓸쓸하면서도 따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77살의 할머니가 된 스승의 부인 앞에 자신 또한 60세 초로의 모습으로 거실에 들어설 적의 부인은 남편의 제자이자 일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그의 최근 작곡한 소품 인터메조 2단조 6번 작품번호 118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되어주었던 벗들도 하나둘 떠나고 3년 전 마지막 혈족이던 누이 엘리제마저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지난해엔 헤르미네마저 떠나보낸 더 이상 아무런 음률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아 절필한 작곡가. 그리고 그 삶의 한가운데
이 모든 슬픔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게 의미가 되어 주었던 분. 요하네스는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아련히 회상하며 쓸쓸히 부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 위에 놓인 부인의 손을 살며시 잡아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쭈글쭈글해진 부인의 손. 연주를 멈추고 그에게 담례해주는 미소. 그리고 두 노인 사이에 흐르는 그 고귀하고도 오래된 정감 곁에서 부인의 막내딸인 오이게니는 지난날의 흔적을 회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월이 시작되던 그 가을의 어느 날, 설마 그것이 1년의 간격을 두고 다시 만나게 될 그리움 앞에 주어진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음도 모르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존재의 이유에 화답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 질문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힘겹고 어려워도 그렇게 행하며 욕심과 이기를 버리고 우주의 바른 요소가 되어 익히고 지키며 살아가고픈 어진 노력.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이 그 존재의 목적을 이유로 꾸는 꿈. (1895년) 가을은 명성황후 시해와 을묘해란 평정창이가 있던 가을입니다. 동학혁명의 불꽃이 쓰러져간 1년 후의 가을이고 사람들은 밀려오는 새로운 문물과 정신세계의 교류에 귀 기울이며 새로이 다가올 세상을 기다리며 살았을 가을입니다. 그로부터 115년이 흘러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이 그리워한 1세기 후 그들의 희망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죄스럽습니다. 1895년 겨울 이후를 미지의 세상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던 그날의 사람들은 100년 후의 우리들보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에 답하지 못하고 이미 퇴화해버린 100년 이후의 인간으로서 다시 100년 후를 살아갈 사람들 앞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리빙겐의 한 서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18세 소년. 부모님이 강제로 보낸 기숙학교에서 뛰쳐나온 소년에게 선생은 그 아이가 정신병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맹신도였던 부모는 그 말을 듣고 소년의 몸에 마귀가 들어있다고 마귀 추방의식을 가졌습니다. 소년은 자살을 기도했고 다시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침내 학업을 그만두고 시계공장 견습공으로서 가져본 육체노동 그리고 책방의 점원으로 일하게 된 소년은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대학 강의실을 드나들면서 조금씩 학습의 즐거움을 알아갔습니다. 이제야 편안과 활기를 다시 찾았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된 것 같아 공포와 증오와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암울한 시간이 지난 것 같아 내가 커서 시인이 되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면 그것은 13살 때 결정된 일일 거야. 꽃마다 열매가 되려 하고 아침은 저녁이 되려 하나니 변화하고 없어지는 것 말고는 달리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다. 눈부시게 아름답던 여름까지도 가을이 오자 조락을 느끼려 하매 나뭇잎이여 바람이 너를 유혹하여도 끈기 있게 그대로 달려있거라. 내 유희를 계속하며 거역하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둘지니 바람이 굴러가게 하여라. 보스턴 빈민가에 이민온 오토만 시리아 출신의 12살 소년. 몰락한 아버지와 헤어져 어머니와 사남매가 도망치듯 찾아온 뉴욕. 보스턴의 사우스엔드에 정착한 가족. 어머니는 재봉사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달린 옷과 아마포로 만든 옷을 갖고 이 집 저 집을 행상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가족에게 돌아오시는 어머니. 오토만 시리아 북부 레바논의 산악지대 베사리 마을. 삼나무 숲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사색과 명상 속에서 보낸 소년. 밤색 머리와 높은 이마, 꿈꾸는 듯한 눈을 지닌 소년은 친구들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꿈꾸지 않아. 고향을 떠나온 신세계 미국에서의 삶. 보스턴 빈민굴에서의 입양인의 삶이지만 소년은 오늘도 가슴속 깊이부터 들려오는 영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에게도 공부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민자를 위한 영어 학습 과정과 함께 정착촌 주변 예술학교에 등록한 뉴욕에서의 첫 가을. 선생님은 미술에 특히 재질을 보이는 그에게 출판사를 하시는 화가 겸 사진작가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프레드 홀랜드 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그분. 지불 안의 그림과 글을 보면서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책에 사파도 그리고 디자인 일도 해보자고 제안하며 소년의 창작 작업에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 신대륙 미국을 찾아온 보헤미안. 지난 2년 동안의 낯설고도 즐거웠던 아메리카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체코로 돌아와 회상해보는 뉴욕. 레녹스와 에스더가 기증한 장서들과 틸덴 재단의 신탁금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뉴욕 공공도서관과 그 주변 길. 모닝사이드 언덕의 클레어몽 애비뉴에 맨하튼 음대를 오가며 바라보는 아메리카. 사람과 마차로 가득 찬 길 한가운데 서서 신세계를 꿈꾸던 이 나라의 미래를 예측해보던 지난 봄. 내셔널 음악원의 한 흑인 학생으로부터 발견되었던 흑인 연가. 그리고 음악원 원양실로 다시 불러서 듣고 또 들어보던 젊은 흑인 가수 헨리의 노래. 지극히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테마를 가진 흑의 산물. 이것이 미국의 민요이며 목화밭을 노래하던 노예들의 연가 속에 위대한 음악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던 자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방인인 자신이 뉴욕을 거닐며 쉰일 넘은 보헤미안 음악인이 신세계로부터 그리는 망향의 노래. 잉글리시 후른의 애수어린 선율로 수박하기 시작하는 9번째 교향곡 2악장 라르고.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흑인 노예들과 이 땅의 주인이었을 인디언까지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며 찾아온 이 신세계에서 이룩한 아메리카라는 나라. 이들은 이곳에서 과연 그들이 지향하는 아름답고 민주적인 신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하여 10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도 제국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줄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뛰놀던 아름다운 보헤미아의 그 평화를 꿈속에 그리며 신세계로부터 적어보는 음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 결의의 국민들이 일정한 토지를 차지하여 살면서 언어, 법률, 정치, 습속과 역사를 같이 하며 또 같은 임금과 정부를 섬김으로써 이해관계와 세상을 잘 다스림과 세상이 어지러움을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토지가 넓은지 좁은지 그리고 국민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산천을 차지하면서 작은 나라나 큰 나라나 별이나 바둑알처럼 흩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 되는 원리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피차의 구별이 없지만 나라가 나라 되는 큰 도리로 따져보면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구별이 있다. 그러니 나라는 사람들의 회합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나라가 세워짐에 따라서 터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나라가 비록 사람을 따라서 그 이름을 얻는다고 하지만 사람도 나라가 없으면 터전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름도 없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치를 밝히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자. 사람이 비록 가족의 성씨와 학렬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자기 한 몸의 사사로운 이름에 지나지 않고 어디서나 두루 통하는 공적인 이름은 아니다.
가령 우리 조선 사람으로 말한다면 조선인이라는 세 글자가 가장 중대하고 공적인 것이다. 먼 동이 트기도 전에 일본인들은 이곳 노건숲 속으로 황후의 시신을 갖고 와서 서교를 부은 후 화장해 버렸지요. 그리곤 그날 아침 한성 신보 등을 통해 명성 황후가 난리를 맞아 대궐 안의 혼란 속에서 고종 황제를 버려둔 채 자신의 목숨만을 연명키 위해 도망을 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요. 미우라는 사건을 확인한 후 영사관으로 돌아가 본국에 보고하며 드디어 조선은 일본의 것이 되었다. 이제 안심이다고 말했답니다. 시해의 그날 일인들은 미리 준비했던 대로 친일 내각인 제4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했고요. 재무 대신 신상원은 내각에서 나와 행방을 감추었고 내무 대신 박정양은 서명하지 않고 사직해버렸습니다. 김홍집 내각은 명성 황후가 고종 황제를 버리고 궁을 탈출했다는 이유로 3일 후인 오늘 명성 황후를 폐위하고 서인으로 한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황후는 2번 시에 당하신 거지요. 명성 황후 폐위 칙령은 고종 황제가 서명도 하지 않은 날조된 것이지요. 각국 외교관들은 이 칙령이 고종 황제로 나온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일본 공사 미우라마는 그 내용을 인정한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 황후의 시신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제 앞에 있습니다. 조선을 지킨 마지막 등불. 1895년 10월 8일, 음력으로는 8월 20날 동트기 전 건청궁 오코로의 작은 골방에서 황후는 세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본 낭인들의 손에 무참히 시해 당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분의 뜻을. 황후께서는 의연히 말씀하셨지요. 저들이 정녕 이 한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죽어 내 백성들의 가슴에 피 맺힌 영혼을 묻으리라. 그리하여 이내는 차라리 저들 간교한 무리들이 100년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부끄러움으로 살아남으리라.
볼가강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태어났다는 그 27의 그가 아린 가슴으로 써낸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100년 전쟁 속 프랑스 칼레의 시민들처럼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인류의 해방을 선도할 영웅을 그려보더니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베사리아의 아르게만 부근 해안에서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일하던 한때의 몰다비아인들이 해변으로 몰려가 버린 뒤 이제르길리 노파와 나는 포도넝쿨에 짙은 그늘 아래 누워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어두운 숲속으로 쫓겨난 동족을 이끌고 걸어가는 단꼬의 얘기. 가고 가도 점점 숲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단꼬를 원망하고 앞날에 대해 절망했지요. 숲은 여전히 음울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천둥은 더욱 사납게 우부짖었으며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지. 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단코는 천둥처럼 부르짖었어.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어 그 속에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지. 그것은 태양처럼, 아니 태양보다 더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어. 사람들을 향한 이 위대한 사랑의 횃불 앞에서 숲은 고요해졌지. 그 빛에 쫓겨 산산이 부서진 어둠은 늪에 썩은 아가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고 놀란 사람들은 화석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버렸어. 자, 갑시다. 단꼬는 소리치며 타오르는 심장을 높이 쳐들고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홀린 듯 그 뒤를 따라 돌진했지. 숲이 다시금 수상하게 술렁대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파묻혀버렸어. 불타는 심장의 기적에 압도된 사람들은 빠르고 용감하게 앞을 향해 달려갔지. 도중에도 계속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일 없이 기꺼이 죽어갔어. 단코는 우연히 앞장서서 달렸고 그의 심장은 한결같이 눈부시게 타올랐지. 돌연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숲이 활짝 열렸어. 열린 숲은 울창한 모습 그대로 물러나 멀어지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찬란한 햇볕과 비에 씻긴 청신한 대기의 바다로 빠져들었지. 네오는 아직도 그들 뒤쪽의 숲에서 표효하고 있었으나 이곳은 태양이 빛나고 초원이 숨쉬며 풀잎은 빗방울을 머금어 반짝이고 강물은 황금빛으로 굽이치고 있었어. 태양을 받아 붉게 물든 강물은 마치 단코의 가슴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선열처럼 보였지. 용사 단코는 드넓게 펼쳐진 자유의 대지에 시선을 던지며 우연히 미소 지었어. 그리고는 쓰러져 죽어갔지. 기쁨과 희망에 들뜬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고 주검 옆에서 그의 용감한 심장이 아직도 붉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 오직 그 중에 신중한 한 사람만이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으나 왠지 두려운 마음에 그 심장을 발로 짓밟아버렸지. 그러자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꽃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갔어. 바로 그것이 소나기가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초원의 푸른 불꽃들이지. 노파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초원은 괴괴한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심장을 불사른 용사 단코의 위대한 사랑에 대지도 감동한 것이지요. 이제 노파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늙은 여인의 기억 속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깃들여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불타는 단코의 위대한 심장과 이토록 아름답고 힘찬 전설을 창조해낸 인간의 상상력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든 노파가 누더기를 풀어헤치고 메마른 가슴을 드러냈어요. 나는 그녀의 늙은 몸을 살며시 덮어준 뒤
그 옆 대지에 몸을 눕혔답니다. 초원은 고요하고 어두웠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느릿느릿하게 쓸쓸하게 기어다니고 있었고 바다는 스산하고 구슬프게 설레이고 있었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죽지 꺾어 눈새야 녹두꽃이 타지도록 녹두밭에 눈새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혼시 소생은 무식한 군인으로 지식도 없는데 간인의 흉계에 속아 나라에 불충한 큰 죄를 지었으니 억울한 누명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몇몇 사람과 만나서 방법론을 타진하였으나 근심과 탄식으로 고민하던 차에 임 최수공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 검은 구름이 헤쳐가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힘을 다하여 수화를 가리지 아니하고 공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화상 블라르의 제안으로 파리에서 가질 자신의 첫 개인전을 준비하며 지내는 나날. 굴곡의 반생을 정리하며 이제는 가족과 친구와도 떨어져 마치 은둔자처럼 이 오두막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고향을 보며 자신의 가슴에 다가오는 모습대로 자연을 그립니다. 56세의 가을을 오로지 창작에만 몰두하며 보내는 나날. 빛과 그림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산과 자연, 그리고 마을의 색감. 햇살을 받으며 바람에 살랑이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그림 속 나무들. 자연은 표면보다 내부에 있는 것 같다. 풍경은 나의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것이 되고 생각하며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몸과 마음은 나의 그림과 일체가 된다. 무지개 빛의 혼돈 속에서 하나가 된다. 프로방스 지방의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지질학적인 힘이 바위마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세찬 수액이 나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너무도 선명히 느낄 수 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죽음 대신 그림을 선택한 사람. 오슬로 미술학교에서의 생활과 그 생활 속에서 그린 삶과 죽음에 대한 응시. 오슬로에서의 개인전을 보고 사람들은 32살의 그를 절망의 화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는 생명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오키스트 구로의 파나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파나 작업. 6년 전 파리에서 만나 사랑하게 된 에이베르그와의 지난 시간들을 달빛 어린 창가에서의 만남으로 회상해보며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의 직조공들이란 제목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감동을 안고 돌아와 빈곤, 죽음, 회의, 직조공의 행진, 소요, 결말의 6부작으로 그날의 충격과 감동을 석판과 동판에다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우프트만의 희곡과는 다르게 민중적 사고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투쟁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억압자들의 모습은 그리지 않고 직조공들의 존재, 비참한 삶, 강렬한 몸짓을 새기는 것만으로 계급투쟁을 정확히 묘사하며 자본가의 야만성과 직조공들의 처절한 분노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사실주의 형식에 담아냈습니다. 짓밟힌 어둠의 시대의 캄캄한 창살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에 주목하며 처참하게 깨어진 직조공들의 봉기 앞에 직조공들에게 안겨주고 싶었던 것은 희망은 반드시 있고 찾아온다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시궁창의 예술이라고 이 파나들을 비난할 사람도 있겠지만 나 케테 콜비스는 26의 젊은 여성으로서 동시대의 한편에 같이 살아가는 슬픈 직조공들의 모습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드네프르 분지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지금은 발트해 연안에 살면서 라트비아인과 더불어 오히려 피드에 속하며 우리들만의 언어 리투아니아어를 쓰는 이들이 사는 나라. 13세기 리투아니아 공국을 세워서 15세기까지는 번성하였지만 계속된 주변국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 제정 러시아의 지배하에서 금기된 민족주의. 율리아는 리투아니아어를 천시하는 상류 집안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금지된 리투아니아어를 배웠으며 가난한 농노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열여덟 살 때 일어난 1월 혁명 속에서 그들의 마을을 이해했으며 실패로 끝나버린 서글픈 민족주의 혁명의 협조자가 되어 그 속에서 남편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38 되던 해 지우진의 나이 지방으로 이주해서 20년간 농장을 가꾸며 작품 활동을 한 율리아는 3년 전 우첸치스로 이주했습니다. 크리스티 요나스 도넬라이티스의 시 메타일을 읽으며 리투아니아어로 쓰여진 그의 서사시 사계절에 심취해보던 시간. 그리고 이곳에서 작가로서의 활동과 국가개몽운동 참여를 후원하는 폴비라스 비신스키스와 친교를 맺게 되었고 마침내 1895년 나이 50의 첫 작품집 가을밤을 출간합니다. 그와 함께한 조국 우크라이나의 농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얘기로 Marzo cagnoni, tutti per te. Che l'umilione t'aveva sì. 공주 우금티 언덕 11월 8일 남몰래 언덕에 올라온 한 사람이 보자기를 풀어 제상을 차립니다.
구부에서 만석보를 허물고 백산에서 황토현에서 황룡천에서 전주성에서 죽창과 총포를 놓고 관군과 화해하던 전주 화약의 기쁨도 잠시, 집강소 교정청의 약속도 무의로 돌아가고 끝내 평등하고 자유롭게 모두가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 그 벗들과 함께 꾸었던 꿈. 지난 가을 이곳에서 관군과 일본 연합군의 총칼에 쓰러지고 자네들같이 예언처럼 노래했듯 1년 지나 을미년 이 가을에 다시 되뇌어 봅니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네. 몸은 활활 불타 재가 될 것 같은데 가슴은 터져 갈갈이 하늘을 날 것 같은데 온몸은 찢겨져 걸레가 되는 것 같은데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네. 순창으로 피해 재기와 거사를 꿈꾸던 녹두장군은 한신현과 김경천의 배신으로 피로리에서 체포되었고 지난 3월 손아중, 최경선, 김덕명, 성도환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파랑새가 되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일본인은 마침내 국모를 시해하였고 우리의 꿈을 공격하던 홍계웅과 관졸들마저 일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님들의 창의의 꿈, 이 가을에 이어 다시 사발통문을 썼습니다. 님들을 죽인 원수들과 같이 전주 화약의 그날처럼 화해하여 새로운 불의를 향해 창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려치 마십시오. 결코 님들과 호세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늘은 푸르르지만 벗은 이제 곁에 없습니다. 황토현 길목에서 당신들을 다시 봅니다. 우병운동이 시작되고 이제 우린 또 다른 세상을 그립니다. 하인 화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얼굴빛이 검더라고 하니 몸이 피로해서 병이 난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 일전에 청송 사람에게 들으니 너희들이 지경을 통과하면서 군졸들이 민폐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는 원군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니 참으로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이곳에서 생각하니 너희들이 주둔한 지역은 험준하고 산으로 처지고 길마저 좁은 곳이니 잘 생각하여 작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내가 외지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급히 두어 조목을 써서 보내니 이 염려하는 말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무슨 일이든 남을 무시하는 언행은 삼가고 상대방의 일이 비록 맞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사연을 들은 후 천천히 말을 하여 설득하며 남의 앞에 나아가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하여라. 객진에서는 절대로 자주 출입하지 말고 귓속말로 속삭이는 말은 삼가도록 하여라.
장수가 부임한 후에는 이에 따라 한두 번 문호를 드리는 외에는 자주 친밀히 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영중에서 관군과 관졸에게 한결같이 성심으로 접대하여야지 혹이라도 지혜와 기교로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무릇 다른 진영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군법을 물은 후에 주장을 대하면은 각각 예에 합당하게 하여 더욱 공경하고 언어 또한 자세하게 진술하여 성의로서 남을 감동시키도록 힘쓰길 바란다. 군졸이 행군하는데 금할 것은 절대로 농민을 침범하지 말며 숙박할 때에는 인원수를 기준하여 비용을 나누어 주고 조금 더 윈패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에 들어가 읍을 지날 때는 먼저 군졸에게 명하여 발포를 하여 주민을 놀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정에서 유숙할 때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여정에 보내 관사를 정하는 등 절차를 밟고 크게 위세를 부려 소란을 피워 놀라게 하지 말라.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군졸을 위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감복하게 하며 병든 군졸에게는 더욱 국류를 더하여 옛사람이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어 죽으림을 다하는 것과 같이 하여라. 유숙할 때에는 마땅히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하여 예상치 않은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것은 병가에서 이르는 바 머무를 때는 반드시 경고하게 하라는 뜻이다. 공문 왕래를 절대로 나에게 쓰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나이 젊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 아니하여 군대를 이끌고 지경에 나섬에 있어 내가 심약하다 하여 편안하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천만 경계하고 삼가서 군기를 패하게 하지 말지며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말게 하는 것을 깊이 바라는 바이다. 이때 삼가지 않으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곧 지극히 짧은 순간이다. 이에 간략히 조목조목 지시하니 때때로 살펴보아 명령을 더할지이다.
당신은 사색가이며 시적인 능력이 풍부하고 씁쓸한 성격이지만 좋은 사람입니다. 결코 행복을 모르는 당신은 높은 하늘을 날면서도 아주 나쁜 의심의 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 사고의 거대한 수평선과 집요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깔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거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 보인 당신 모습의 전부예요. 2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20개 나라에 94개의 공장을 가지고 이 사업장 저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사는 내게 빅토르 위고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방랑자라고 했지. 하지만 나를 태운 마차는 나의 1인 감옥이었어. 슈트너 당신이 그렇게도 반대했던 나의 발명품 다이너마이트는 스티른베르흐의 말처럼 꼬마들의 무기, 하층민의 권총이 되었고 매일 평균 3건씩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암살 사건이 발생했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어. 오히려 무연화약을 만들어내기에 열중했고 군수물자 회사를 사들여 무기 제조 회사를 만들었지. 6년 전 당신의 소설 무기를 놓아요를 읽었소. 점점 무기력화되어가는 세계에 대항하며 평화주의 운동의 지침서가 되어준 책. 7년 전 남동생 루드비히가 죽었을 때 신문들은 이름이 비슷한 나의 죽음으로 알고 부고 기사를 썼었지. 그 제목이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였지.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인물이라고도. (7) 년 전 한 신문사의 오보 속에 죽음의 사업가라고 칭해졌던 그가 오늘 정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파리에서 작성해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보관해 두었던 그의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나의 전 재산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밝힙니다. 원금은 나의 집행인들에게 맡겨 안전한 곳에 투자해 기금을 조성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지난해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형태로 매년 지급토록 합니다. 이자는 5개 부문에서 공헌한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하도록 합니다. 첫째,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 둘째, 화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 셋째, 생리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 넷째, 문학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이상주의적 경향의 작품을 쓴 사람. 다섯째, 국가 간 우애를 돈독히 하거나 군대를 폐지 또는 축소시키거나 평화회담을 주장하고 개최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하지만 지구 저편에서 세계의 평화를 향한 한 노과학자의 유언이 읽혀지던 날 밤 조선의 춘생문에선 그런데 장돌들이 거사를 재촉합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용체지는 반면에 갈수록 거사들이 노출될 염려도 커집니다. 게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는 걸 안에서 내행하여 걸문을 열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 나와 같이 근무하던 이진호 참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와는 정분이 두터워 핏줄이나 다름없는 분이지요. 지금은 황후께서 변을 당하신 분,
궁궐의 호위 임무를 맡고 계시니 천만 다행히도 그분께서 벌문 열쇠를 갖고 계신다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그분을 만나뵈어 이번 창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도 맹세코 같이 죽자 서약하여 내가 창의군을 이끌고 벌문 앞에 다다르면 골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필히 약속하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임금님께서 10월 11일 즉시로 군사를 끌고 대궐 북문 춘생문 앞에 오려 문을 양념할 것이니 일자와 시각을 어기지 말라 하시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총소리를 내서는 안 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다. 계속해봅시다. (11월 27일) 밤의 거병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군의 거병에 호응한 일부 민간인을 포함하여 군민 약 1000여 명이 집결지인 춘생문 앞에 모여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날 27일 자정과 28일 새벽 사이에 대궐 안에 있던 친위대 참령 이진호가 배신하여 문을 열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그 창의 사실을 역당들에게 알기 전까지는요. 자정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흥렬이 몸소 춘생문 밖으로 나가고 그의 아들 윤치호가 수십 명의 영국군을 데리고 왔다 되돌아갔습니다. 창의군의 심리는 동요되기 시작했고 일부 민간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춘생문 안에서 군호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안쪽에선 일본군 1개 중대 약 4,500명의 병력이 소총을 발사하며 밀려나왔습니다. 창의군은 흩어졌습니다. (1895년) 가을은 명성황후 시해와 을미외란 평정창의가 있던 가을입니다. 동학혁명의 불꽃이 쓰러져간 1년 후의 가을이고 사람들은 밀려오는 새로운 문물과 정신세계의 교류에 귀 기울이며 새로이 다가올 세상을 기다리며 살았을 가을입니다. 그로부터 115년이 흘러 돌아보면 우리는 그들이 그리워한
1세기 후의 희망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1895년 겨울 이후를 미지의 세상에서 기다리며 살고 있던 그날의 사람들은 100년 후를 사는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정작 그들은 세기말 시린 아픔 속에서 더 아름답지 못한 자신들을 죄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네요. 그 고왔던 사람들의 꿈과 영혼을 만나며 115년이 지난 이 가을, 우리의 삶 또한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부끄러움 안고 가슴 조아립니다. 그 가을을 걷던 그들의 꿈과 희망에 답하지 못하고 이미 퇴화해 버린 것은 아닐까. 그들이 그리워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망각하고 파괴시켜버린 것은 아닐까. 100년 전의 사람들처럼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은 아름다웠다고 얘기 들을 수 있을까? 1895년 가을을 마침내 2010년 가을에 115년 전 사람들의 꿈이란 화두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 작업에 동행하면서 100년 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보고픈 이들을 찾아 나섰지만 그 슬픔을 나누지 못한 채 이렇게 가을은 또 마무리 지어집니다. 삼남안상의 한 원소로서 태어나 공존하고 보존하며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에 답하지 못하며 사는 서글픈 종족의 나태함 지우지 못하면서 백년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부끄러움,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의로움과 당당함으로 이겨내던 또 하나의 화두, 100년이 지나도 부끄럽지 않을 삶, 존재의 이유에 화답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 질문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힘겹고 어려워도 그렇게 행하며 욕심과 이기를 버리고 우주의 바른 요소가 되어 익히고 지키며 살아가고픈 어진 노력,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이 그 존재의 목적을 이유로 꾸는 꿈. (400년) 전 배다리 건너 저편에 살았다는 그 소년. 한 종록을 적으며 꿈꾸었으나 떠나지 못한 속세에서 그의 생각은 하나의 생명이 되어 경포의 달을 건너 동해로 떠나고, 세월이 흘러 그의 생각이 전설이 되었을 쯤 한 사람이 벗을 잃고 다가와 멈춰선 곳. 조각배로 경포를 흘러내려 통천택 너른 인심에 숫기도 없는 그가 하루를 묵으며 열화당 기둥에 기대어 온 거사와 나그네의 세상 얘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다시 200의 세월이 흘러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초이 남매의 모습과 그들이 거닐던 곳에 들어선 99칸. 무경의 마음을 그리며 홀로 찾아와 오르는 누가. 하늘과 바다와 호수와 술잔에 뜨는 달은 여전한데 님의 눈동자에 뜨는 달은 찾을 길 없어. 네 개의 달이 하염없는 슬픔을 그리는데. 연꽃같이